해부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의학의 발전은 굉장히 더뎠을 겁니다.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던 과거엔 해부만이 인간의 몸속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알아야 더욱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유교 사상으로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불가능했던 조선시대에 해부학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중세 유럽에서도 해부는 거의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유물로 간주되는 성인의 뼈와 심장 등을 여러 교회에 보내려면 해부가 필요하긴 했었죠. 이러한 해부는 종교의 권위가 많이 약해진 17세기가 되며 유럽 전역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부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죠. 영국에서는 해부학자들에게 시신을 공급하기 위해 사형과 해부라는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처형한 뒤 의과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만으로 수요를 맞추기는 충분하지 않았고 공개 처형이 일어나는 날이면 의대 학생들이 몰려와 시신을 서로 가져가려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사형수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는데 끌어내려서 학교로 가져왔다가 해부를 하는 도중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러한 시신 부족은 결국 해부학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훔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직접 갓 묻힌 사람의 무덤을 도굴해 시신을 훔쳐가거나 학생들을 시켜 파내게 하였죠. 이 정도면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법도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상류층이었던 데다가 시신 도굴은 주로 빈민층 무덤에서 이루어졌기에 귀족의 무덤이 훼손될 염려가 없는 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의사들이 훈련할 기회를 충분히 얻어야 진짜 환자를 치료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점점 시신 도굴은 전문화되어 병원이나 구빈원에 숨어 누군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묻히는 곳을 파악한 뒤 시신을 꺼내기도 했고 아예 누군가가 죽으면 서럽게 울면서 달려가 자신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시신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부학자에게 시신을 판 다음 다른 사람을 보내어 시신이 자신의 친척이니 돌려달라 협박하고는 시신을 다시 또 다른 해부학자에게 파는 대담한 일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가족들은 흙을 건드린 흔적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돌을 특정한 형태로 배치해두거나 아예 무덤에 폭발물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전문 도굴꾼의 손길을 피해가지는 못했죠. 구독해주세요. 1800년대 영국에서 하숙집을 하던 윌리엄 헤어와 그의 이웃인 윌리엄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헤어의 하숙집에 한 노인이 알아누운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당시엔 시신을 거래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었고 해부학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해부용 시신이 필요했기에 시신의 출처도 물어보지 않고 시신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헤어는 교회가 시신을 걷어가기 전 버크와 함께 관 속을 쓰레기를 채우고 노인의 시신을 몰래 숨겼다가 유명한 해부학자인 로버트 녹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에 그들은 매우 긴장했지만 녹스는 묻지도 않고 돈을 챙겨줬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 고열로 생사를 오가는 한 노인이 헤어의 하숙집을 찾아왔습니다. 헤어는 이번에도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어차피 곧 죽을 노인의 죽음을 앞당긴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버크와 함께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가슴을 압박해 숨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녹스는 문제 삼지 않고 시신을 샀죠. 이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이기에 시신 생사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시신의 가격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5년이나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까지 치솟기도 했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되었고 하숙집에 묵은 사람을 대상으로 술을 먹여 잔뜩 취하게 한 뒤 입과 콧구멍을 막아 상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려 14명이나 더 죽였죠. 해부학자 녹스는 분명히 시신들의 출처를 마음속으로는 의심했겠지만 경쟁자들보다 한 구의 시신이라도 더 구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꾸준히 시신을 매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3명의 손님을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문제가 생겨 붙잡히고 말았죠. 그들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살인에 대해 기소되었던 건 아니었기에 집에 숨겨놓았던 시신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다 질식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 당시의 과학으로는 말끔하게 밝혀내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헤어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버크를 배신할 것을 종용했죠. 그렇게 헤어는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으며 버크는 교수형을 당했고 자신이 했던 일처럼 해부학자에게 넘겨져 해부당한 뒤 박물관에 전시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영국 정부는 결국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빈원과 자선병원에서 생긴 무연고 시신은 해부학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이렇게 의사의 훈련과 연구에 사용할 시신의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약간의 윤리적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연고 시신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구빈원에서 연고 없이 사망할 일이 없었죠. 물론 이 법은 인권의식이 미약했던 당시엔 아무리 빈곤층이 반발했더라도 상류층은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한 정치인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무료급식과 의료혜택 같은 공공지원을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의사들의 수련 과정이 개선되는 셈이니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류층보다 질병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일 수도 있었죠. 훈련이 되지 않은 미숙한 의사들에게 진료받다 숨지거나 병이 더 크게 악화되는 대신 충분히 훈련받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통과된 해부법은 영국에서 시신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반면 이전부터 해부학자를 극도로 싫어한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해부학과 졸업생이 실종되었다가 외딴 곳에서 정교하게 해부된 조각으로 발견되는 지저분한 사건도 있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무덤에서 시신을 발굴해가면서까지 발전시킨 의학의 산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꺼림칙하기도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동안 벌어진 인체 실험과 비교하자면 훨씬 덜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시신 발굴과 해부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신을 죽여서 공급한 사건만 제외하면 다음이 없네요. 쓰다가 말았나? 선생님, 없는데요.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D가 없네요, 선생님.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말이야. 덜 잔인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